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은규님의 청년의사 장기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북한산을 넘어 인왕산을 타고 내려온 5월의 미풍이 두 사내를 부드럽게 감싸다가 허공으로 다시 풀려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경복궁이었다. 물론 그 옆에는 하늘에 삿대질을 하듯 삐쭉 솟은 첨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다. 그들은 총독부 청사를 보지 않으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푸른 창으로 된 돔이 되쏘는 햇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옥상 난간에 한쪽 팔꿈치를 대고 옆 사람을 향해 비스듬히 서 있는 사람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눈매가 날카롭다. 다른 한 사내는 둥근 태 안경을 쓰고 가운의 두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서 있었다. 그들은 의학 전문학교 시절부터 함께 공부한 사이로 서로 속한 과는 달랐지만 부속 병원에서 함께 조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처럼 종종 건물 옥상에 올라 담소를 나누곤 하였다. 이날 역시 내원 환자들의 진찰을 마치고 한숨 돌릴 겸 옥상에 올라왔다가 지난해부터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동서의학 논쟁에 관해 몇 마디를 주고받은 참이었다.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는 무언가 못마땅한 듯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햇살에 눈이 부셔서인지 동료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인지 혹은 둘 다여서인지 알 수 없으나 사내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한 방이니 양방이니 하는 두 개의 의술이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의술만이 존재한다는 말은 한방과 양방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말일 뿐이야.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 하려면 애초에 논쟁 따위를 하지 말았어야지.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는 동료의 반응을 살피듯 잠시 말을 멈추고 옆 사내의 얼굴을 힐끔 보았다. 그러나 둥근 태 안경의 사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둥근 태 안경의 사내도 살짝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불만을 담고 있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표정에 가까웠다. 아무리 한의학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녔다 해도 결국 이성이 결여된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야. 이봐, 어떻게 생각해? 이 물음에 둥근 태 안경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배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이성이 결여된 미신으로 치부하는 극단적인 견해에는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군요. 선배님도 아다시피. 또 그 신의에 대해 말하려는 거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의색 말이야. 물론 그런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지닌 한의사가 있다는 걸 나도 인정하네. 하지만 그건 장님 문고리 잡기 식일 뿐이야.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을 뒷받침해줄 임상 경험이 없는 그저 운 좋게 치료에 성공한 한 사람의 기회일 뿐이지. 의학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어떤 기술이든 학문이 되려면 보편타당한 내적 논리를 지녀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야. 하지만 둥근 태 안경의 사내는 선배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한의학을 그처럼 쉽게 전 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미신쯤으로 여기는 생각의 이면에는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이 옳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근대적이며 과학적이라 여겨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에 의해 부정될 게 뻔하다. 인류가 세균을 발견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항생제와 설파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으로 무엇이 발견될지 알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둥근 태 안경의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뇌하는 듯한 그의 표정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선배라 불린 사내는 혀를 찼다. 매사에 진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후배 조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몇 마디 더 주고받기는 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도 사실 논쟁을 위해 이런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는 듯 슬쩍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들이 서 있는 병원 옥상에서는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색 창연한 경복궁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들의 가슴 속에 쓸쓸함이 깃들었다. 망해버린 왕조에 대한 애틋함과는 달랐다. 인생 무상이라고나 할까. 500년을 이어온 한 왕조의 비참한 종말과 더불어 저 건물들도 마땅히 사라졌어야 했다. 그러나 마치 고집스러운 아이처럼 경복궁은 말없이 그 자리에 오롯이 남아 지난 세월의 영역을 증언하고 있었다. 둥근 태 안경의 사내는 자신이 서 있는 이 건물도 경성의전 부속병원인 3층짜리 이 벽돌 건물도 언젠가는 저 경복궁처럼 시대와 역사를 증언하는 쓸쓸한 기념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먼 훗날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여전히 이 경성은 아름답겠지. 그러나 지금 이 아름다운 경성을 지키는 건 경성 시민이 아니다. 조선인도 아니다. 그건 바로 조선군 24단이다.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주군 일본군이다.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는 자신의 지도교수가 임상 강의를 할 예정이므로 영건동의 학교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저나 주임 간호사인 한호 말이야. 교수들에게는 굽실굽실하면서 조수들은 깔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어쩌면 우리가 조센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둥근 태 안경의 사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다. 일본인 조수들은 조선인 조수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건 조선인 조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 조수들은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야구를 했고 조선인 조수들은 주로 축구를 했다. 그날도 사내는 다른 조선인 조수들과 함께 점심 식사 뒤 축구를 하고 의무실로 돌아갔다. 의무실에는 주임 간호사 한호가 있었는데 조선인 조수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자 불쾌한 낯으로 고개를 돌렸다. 혈기왕성한 사내들이 내뿜는 땀냄새가 거슬렸으리라. 그는 무심코 손에 잡히는 꺼즈로 코를 풀었는데 한호가 마치 들으라는 듯 다른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속삭였다.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야만스럽다니까.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한우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소독한 거즈를 그렇게 사용한 건 분명 잘못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 사람이어서 야만스럽다는 불평이 듣기 좋을 리는 없었다. 구보 교수 시절이 생각나는군. 도대체 요즘 녀석들은 배짱이 없다니까. 일본인 교수의 멱살을 잡던 기계는 어디로 가고 간호사의 그런 망발에도 대꾸 한번 대차게 하는 녀석이 없으니 하긴 누굴 탓하랴. 나부터가 속만 끓이고 있으니 어쨌든 나는 가네. 늦었다고 야단 맞지 않기를 빌어주게나.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가 총총 걸음으로 옥상을 내려갔다. 조금 뒤 그 사내가 양복 차림으로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돌아보는 사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제 옥상에는 둥근 태 안경의 사내만 남았다. 구보 교수와 얽힌 사건은 사내의 기억 속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 사내는 겨우 11살의 소학교 학생이었다. 하지만 남다른 기억력을 지닌 이 사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를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 구보 사건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그가 경성의전에 입학한 뒤로 선배들을 통해 귀가 닳도록 들었던 터라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다. 1921년 경성의전의 구보 다케시 해부학 교수는 어느 날 해부실에서 두개골이 하나 없어진 걸 발견하였다. 녹이 등등해진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조선인 학생들을 향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해부실에 두개골을 도난당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확실하니 내놓아라. 어리둥절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교수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너희들 조선인은 원래 해부학상으로도 야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약탈과 도둑질에 능함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분개한 조선인 학생들이 거세게 반항하고 나오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다. 사내는 구보 다케시 교수의 이런 편견이 비단 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여겼다. 일본인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인 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주임 간호사 한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사내는 윗니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둥근 태 안경의 사내가 계단을 내려와 병동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저쪽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라면 병동 복도에서 뛰는 일이란 없었다. 한우였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찌푸렸다. 복도에서 뛰는 것도 못마땅하거니와 자신을 향해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방정맞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잖아요. 사내는 우뚝 선 채 간호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한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금방이라도 간호모가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늘 단정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응급 환자가 왔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술? 네, 지금 당장요. 백 교수님은 교수회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어요. 집도하실 의사 선생님이라고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요. 사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스승인 백인재 박사 밑에서 외과 조수로 근무한 지 4년째였다.
그동안 직접 대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렇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그런 기회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우의 말투와 표정으로 보아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환자인 게 분명했다. 사내는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환자의 증세는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열이 높아요. 사내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진단을 했다. 오른쪽 가슴이라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또한 통증만을 호소한다면 가벼운 증상이지만 발열이 심하다면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황달 증세가 있던가? 오한으로 떨지는 않던가? 한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다면 담낭 결석일 확률이 높았다. 사내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 환자의 진찰 기록부를 살피고 직접 환자를 보았다. 환자는 30 중반의 여자였다. 샛노랗게 변해버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그때 사내의 귓가에 스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 진단을 옳게 하는 의사가 명이다. 사내는 자신의 섣부른 결정을 후회했다. 스승은 늘 강조했다.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환자 치료의 첫걸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사내는 한우 간호사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사내는 손바닥으로 환자의 오른쪽 윗배를 지그시 눌렀다. 환자가 비명을 질렀다. 사내는 조금만 참으라고 타이르며 숨을 크게 들여 마시라고 했다. 환자는 순순히 그의 요구에 응했으나 더는 숨을 들이켤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다. 결석 때문에 생긴 급성 당남염의 통증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만큼 참는 것도 환자로서는 대단한 인내를 발휘한 것이라는 걸 사내는 잘 알고 있었다. 환자의 보호자인 듯한 중년의 사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의사 선생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사내는 화가 나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보호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게 오래전부터 약을 대먹는 약방이 있는데 그 의원이 처방을 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방이라면 한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뜻일 게다. 한의학의 근본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성적인 질병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런 급성 환자에게는 맥을 못 춘다. 물론 동의보감처럼 병증을 확인하고 그 병을 직접 공격하는 처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술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내는 보호자에게 화를 내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많은 의사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면 아직 많은 일반인들은 너무 뒤처져 있었다. 한우 씨, 수술 준비해 주세요. 한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수술실로 달려갔다. 뒤늦게 조선인 후배 조수가 달려왔다. 사내는 후배에게 수술을 준비하라 이른 뒤 연구실에 들렀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사내는 속으로 말했다. 자신의 첫 수술이 성공적이기를. 사내는 서두르지 않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깨끗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사내는 떨고 있었다. 스승 곁에서 조수로 수술에 참여할 때는 그렇게도 명쾌하게만 여겨지던 수술 절차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취도 직접 해야 한다. 마취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스승도 마취를 할 때면 늘 조심스러웠다. 물론 스승을 대신해 마취를 해놓은 경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그때는 스승이라는 버팀목이 곁에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사내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하면 뒤죽박죽된 머릿속이 정리라도 될 듯이. 사내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 우선 손을 소독해야 한다. 사내는 수술실 입구에 소독실로 들어갔다. 사내는 어미가 자식들을 씻길 때처럼 자신의 손에 꼼꼼하게 모큐로크롬을 칠했다. 차고 선뜩한 느낌에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누구보다 소독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스승인 백인재 박사였다. 사내는 수도꼭지를 틀고 콸콸 쏟아지는 물로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해가며 머큐로크롬을 닦아낸 다음 세면기에 리조렉을 부었다. 그곳에 손을 담그고 세면대 앞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둥근 태 안경 너머 눈은 흐리멍텅했다. 사내는 눈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흐리멍텅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거울 속에 사내도 고개를 저었다. 리조렉에 손을 담근 지 5분이 지났다. 그 사이 사내의 생각도 정리되었다. 세면기에 배수구 뚜껑을 열었다. 리조렉이 둥글게 소용돌이치며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적신 솜으로 손가락 사이와 손톱 사이까지 꼼꼼하게 소독하였다. 그리고 선반이 쟁반에서 수술 장갑을 집어들었다. 사내가 면장갑을 끼고 수술실에 들어가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후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배님, 수술을 집도하실 건데 면장갑을 끼면 어떡합니까? 사내는 흠집 놀랐다. 미안하네. 조수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내는 말꼬리를 흐리며 면장갑을 벗었다. 대신 소독된 고무장갑을 끼웠다. 손에 찰싹 들러붙는 고무의 질감이 부드러웠다. 사내는 장갑을 낀 채로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부드러운 줄만 알았던 고무장갑이 자신의 손을 옥죄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탄성이 있는 고무장갑은 사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 주기는 했지만 마치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어미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끌려가듯 저항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듯. 사내는 수술대 위에 누운 채 끙끙 앓고 있는 환자를 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환자는 그 시선에 간절함을 담아보냈다. 사내의 가슴 한쪽이 섬뜩해졌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희망은 자신을 돛대로 삼은 난파선이다. 사내는 조수로 수술에 참여하는 것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를 새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후배 조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후배 조수가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사내가 그곳을 중심으로 국소마취를 실시했다. 이윽고 간호사가 사내에게 메스를 건네줬다. 수술 등 RMS가 한겨울 잠깐 깃든 햇살에 노출된 고드름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복강경 따위가 없던 시절이므로 어찌되었든 수술 부위를 갈라야 했다. 사내는 환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칼을 댔다. 스승이라면 거침없이 잘랐을 것이다. 오랫동안 스승의 수술을 목격했던 사내마저 전율을 느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무표정한 스승에게서 잔인함마저 느끼곤 했다. 그러나 외과 의사는 누구보다 담대해야 한다는 걸 사내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승의 수술을 보조하던 것이나 해부 실습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제 이 수술을 이끌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었다. 사내는 메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칼끝이 환자의 살을 파고들었다가 사내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다. 거의 15cm가량을 갈랐다. 이 정도 크기의 절개라면 수술 뒤에도 창상을 염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창상 따위를 염두에 둘 수는 없었다. 쓸개를 제대로 절개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순간 사내는 묵묵히 수술을 집도하던 스승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어쩌면 수술을 하는 매 순간이 판단과 선택의 순간인지도 모른다. 그때 사내는 다시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봐 자네 집중하지 못해? 사내는 흠집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사내의 등 뒤에는 저교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환자는 눈을 감은 채 끙끙거리기는 했지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국소 마취가 제대로 된 것이다. 사내는 우선 마취가 잘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갈라진 틈으로 내부가 보였다. 핏물이 환자의 옆구리로 흘러내렸다. 후배 조수가 재빨리 혈관들을 묶었다. 피는 멈추었다. 사내는 후배와 눈을 마주쳤다. 잘했다는 무언의 격려였다. 사내는 손으로 간 아래 붙은 쓸개를 만져보았다. 쓸개는 가지를 닮은 주머니 형태라 금방 눈에 띄었다. 딱딱했다. 담석이 있는 게 확실했다. 사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사내는 간과 간 정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담석이 들어있는 쓸개를 절개했다. 그 순간에도 스승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황소처럼 무작정 힘을 주지 말라고 애인을 다루듯 살살 지극정성으로. 사내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를 앞에 두고 대체 무슨 짓이야?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쓸개에 시선을 집중했다. 쓸개를 절개하자 주사위 만한 젓갈색의 돌 2개가 나왔다. 핀셋으로 담석을 집어 잠시 들여다보았다. 조수와 간호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첫 수술에서 제거한 담석을 자세히 보아두려는 심사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담즙이 12지장으로 내려가는지 살펴보았다.
쓸개가 없어진 셈이니 담즙을 임시로 저장할 창고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다. 관에서 12지장으로 연결되는 담관에 T자형의 관을 넣고 봉합했다. 내부에 들어찬 고름을 빼낼 수 있는 배농관을 넣는 건 조수의 몫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수술실 출입문 쪽을 보았다. 거기에 스승이 서 있었다. 스승의 입가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눈을 껌뻑이자 스승은 사라졌다. 갈랐던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 장갑을 벗어던지기까지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술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사내는 다시 두 손을 맞잡았다. 바둑판을 복귀하듯 수술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특별히 큰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T자형 관 삽입과 봉합도 깔끔했다. 담즙이 역류할 가능성도 적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사내는 3살짜리 큰아들과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떠올렸다. 환청 같던 스승의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 스승은 내가 수술하던 내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이다. 평소에는 인자하지만 수술에만 들어가면 그토록 냉랭할 수가 없는 스승이었다. 그제야 사내는 스승이 왜 그토록 수술실에서 엄격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내는 첫 수술을 하면서 그토록 침착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자 불안이 가셨다. 수술 뒤 경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첫 수술치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내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연구실을 나섰다. 몸에 밴 피냄새며 소독약 냄새를 떨쳐버리고 싶었다. 그는 병원 현관에서 간호사 한우와 마주쳤다. 선생님 정말 놀랐어요. 백 박사님보다 더 잘하시던걸요. 안경을 넘어 사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사내는 왠지 그 순간만은 한우 간호사가 밉살스럽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수술보다 수술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겠지요? 수시로 상태 확인하고 포도당 주사도 신경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우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었다. 부탁이라뇨.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 사내는 뚜벅뚜벅 걸어 병원 현관을 빠져나왔다. 이대로 걸어 명륜동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아내의 부풀어 오른 배에 귀를 대고 둘째 아이를 느끼고도 싶었고 가만히 속삭여주고도 싶었다. 3살배기 장남 태경의 작은 손을 꼭 쥐어보고도 싶었다. 아이야, 오늘 아빠가 생애 첫 수술을 했단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말하고 싶구나. 겨우 첫 수술을 한 게 무엇 대수냐고?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지. 하지만 아이야, 이제 아빠가 진짜 의사가 된 거란다. 진짜 외과 의사가. 장기려가 자신의 생애 첫 수술을 집도한 해는 그의 나이 25이던 1935년이었다. 송도 고등보통학교 5학년 시절 의사가 되기를 갈망했던 그때로부터 꼭 8년 만의 일이다. 장기려는 1923년 송도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교장은 민족운동가로 추앙을 받고 있던 윤치호 선생이었다.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교정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윤치호는 환갑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활동적이었다. 채플 시간이면 직접 나와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2층짜리 대강당이 쩌렁쩌렁 울렸다. 학교는 송악산 기슭에 있었다. 그는 매일 하숙집이 있는 용수산 아래에서 시내 중심부인 북안동을 지나 등교했다. 호기심에 일본인들이 몰려 사는 관서 쪽을 지나가기도 했고 그 유명한 개성 상인들이 몰려 사는 태평동을 가로질러 가기도 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학교와 하숙집을 오가는 길은 그에게 멀기만 했다. 송악산 자락 가풀막진 길을 올라 운동장에 이르면 벌써 배가 고팠다. 호미좁쌀 밥에 나물 반찬 2~3가지가 전부인 하숙집 밥으로는 무쇠도 씹어 삼킬 소년의 허기를 다 채울 수 없었다. 교문을 들어서도 교실까지는 한참이었다. 이럴 때면 커다란 교정이 자랑스럽기는커녕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교문을 지나면 저 멀리 높다란 계단 위에 개성에서 나는 화강암으로 지은 웅장한 본관 건물이 보였다. 격자 창들이 아침 햇살을 되쏘며 눈부시게 빛났고 그 뒤에서 송악산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이 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한 곳은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실험기구들이 가득한 이화학관도 아니고 저 웅장한 속저 건물인 본관도 아니고 유도장과 체조장을 겸하는 실내 체육관도 아니었다.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하는 계단식 강의실도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농장도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그는 16개의 코트가 있는 테니스장을 가장 좋아했다. 고향인 용천을 떠나 타향인 개성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 13살의 소년을 사로잡은 건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테니스를 치는 선배들이었다. 1학년 내내 그는 학교와 하숙집이 아니라 테니스장과 하숙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다시피 했다. 그가 다니던 시절 송도 고보에는 역사교사로 문일평 선생이 있었고 생물교사로 원원구 선생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명망 높은 학자형 교사들도 그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다. 밤과 오면 테니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테니스를 치고 밤이면 친구들의 하숙집에 모여 화투를 쳤다. 나이는 그보다 3살이 많았지만 한 학년 선배인 석주명의 하숙집에도 들러 기타를 치곤 했다. 그가 2학년이던 해 동맹휴업의 불길이 송도 고보에도 찾아왔다. 시작은 3, 4학년 선배들이었다. 그해 5월 28일 3, 4학년 학생들은 자질없는 일본인 교사를 방출할 것과 실험시설을 보완해 줄 것, 그리고 교장이 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 휴학을 시작했다. 그 진정서를 받은 윤치호 선생은 노발대발했고 결국 4학년 선배 100여 명이 일제히 자퇴서를 냈다. 윤치호 선생은 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고부생들이 참여한 웅변대회를 보았는데 그중 대다수가 볼셰비키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 유산 계급에서 욕설을 퍼붓기만 하더군.
웅변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네. 지금 조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맹 휴학도 대부분의 경우는 신문이 러시아 유행의 사회주의를 선전한 데서 비롯된 것일세.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런 못된 물결에 휩쓸리는 건 바라지 않아. 하지만 윤치호 선생의 이런 설득은 오히려 1, 2학년 학생들의 반감만 샀다. 고보생들은 특히 송도고보처럼 민족의식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런 청년들에게 윤치호 선생의 설득이 먹혀들 리 없었다. 동맹휴업을 한 3, 4학년 선배들이 1, 2학년들을 찾아와 토론을 하느라 어수선했다. 그의 동창생들은 모두 동맹휴업을 지지하고 있었고 조만간 1, 2학년도 참여할 기미가 엿보였다. 그는 학교가 어수선한 게 싫어 테니스도 마다하고 석주명 선배의 하숙집으로 찾아갔다. 석주명 선배는 하숙집에 홀로 남아 기타를 치고 있었다. 선배님, 다른 선배들은 다들 동맹휴업이라고 난리가 아닌데 여기서 신세 편하게 기타나 치고 계십니까? 그가 짐짓 조롱하듯 말하자 석주명 선배는 기타를 한쪽에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웬걸, 나도 마음은 그곳에 가 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려 너는 내가 왜 숭실고부를 그만두고 이곳에 온지 모르니? 그가 고개를 갸웃 기울이자 석주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숭실고부에서도 동맹휴업에 참여했다가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맹휴업 바람이 불지 않은 이곳 개성으로 전학시킨 거야. 그런데 내가 어찌 다시 그럴 수 있겠어. 그는 놀란 눈으로 이 가무잡잡하고 왜소한 체격의 선배를 바라보았다. 말수 좋고 소심해 보이는 석주명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뜻밖이었다. 그가 하숙집을 났을 때 석주명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뜻있는 학생들은 강습소에 나가 야학 교사를 한다지. 기려 너도 정 무료하고 심심하면 그런 일이라도 해보려무나. 하숙집을 향해 돌아가는 내내 석주명 선배의 말이 그의 귓속을 맴돌았다. 석주명 선배의 말투는 어쩐지 동창생인 정준택을 떠올리게 했다. 정준택은 머리가 비상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있는 동창이었다. 정준택이 그에게 독서회를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내키지 않아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독서회는 이름만 독서회일 뿐 실제로는 사회주의 학습을 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이라는 걸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생리적으로 급격하고 과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았다. 부당한 일이 있다면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결국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끓으면 쉽게 식는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도 선배들이나 다른 동창생들처럼 끓어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성자들도 이유만 다를 뿐 그처럼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이 무언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하숙집에 돌아갔으나 할 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는 홀로 방에 우두커니 앉아 어둠이 깃드는 걸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 뜻을 두어야 하나? 다음 날 학교에 간 그는 동맹휴업에 참여한 3, 4학년 전원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학교는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여기저기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제 동맹휴업의 향방은 최상급 학년인 5학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금까지 후배인 3, 4학년의 동맹휴업을 관망하기만 하던 선배들이 토론을 시작했다. 학교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5학년 선배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든 학생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5학년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이대로 끝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3, 4학년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5학년 선배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취업 혹은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동맹휴업으로 학업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3, 4학년 후배들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동맹휴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었다. 대신 청원서를 올려 무기정학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때 누군가 5학년 선배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송도 교보 모든 학생들의 눈과 귀는 이 대담한 학생에게 쏠렸다. 선배님들 이렇게 불쑥 뛰어들어와 죄송합니다. 저는 2학년 정준택이라고 합니다. 5학년 선배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들은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감히 자신들의 교실로 뛰어들어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누군가 정준택의 멱살을 잡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이렇게 나갈 거였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배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만약 선배님들께서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무기정학을 받은 3, 4학년 선배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성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네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맹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해달라 요구할 테고 그 정도 요구쯤은 학교에서도 들어줄 테니까. 정준택은 그런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알고 계십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다른 고보들에게서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동맹휴업이 무산되자 처벌의 수위를 높여 동맹휴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퇴학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선배님들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정준택은 이렇게 말한 뒤 5학년 선배들을 노려보았다. 정준택의 멱살을 쥐고 있던 학생은 슬그머니 손을 풀고 뒤로 물러났다. 5학년 대표가 정준택에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학교라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동참해 주지 않으신다면 3, 4학년 선배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님들처럼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례하게 찾아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